어제 오늘요 인터넷 검색어에 트럼프, 판문점 이 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 열릴 이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하. 지난 30일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많은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은 어떨까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라는 네. 글을 올리고요. 아하. 같은 날 나이지리아 대통령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는 네. 판문점 개최는 전적으로 가능하다. 네.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다. 아하. 만약에 일이 이번에 잘 풀린다면 네. 제3국이 아니라 판문점, 이 당사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네.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 라면서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네.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싱가포르나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등이 뭐 후보지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판문점은 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looking a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and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Freedom House, and there's something that I thought was intriguing. I think that some people maybe don't like the look of that, and some people like it very much. I threw it out today as an idea. I also told President Moon, and through President Moon, we connected with North Korea, where if things work out, there's a great celebration to be had on the site, not in a third-party country.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Denuke. No.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마지막에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외치는 모습에 입이 귀에 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와 백악관이 지금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난 1일 날 청와대에 비공개 방문한 사람들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실제로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판문점에서 개최할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와대에서도 판문점 회담은 평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회담 장소의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네. 두세 군데의 어떤 개최지 중에 각자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이게 며칠 내에 결정될 거다. 지금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김 교수님, 시쳇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판문점에 꽂히게 된 걸까요? 네, 갑자기란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뭐 몽골이라든가 뭐 스웨덴, 스위스, 네. 또 싱가포르 다른 외국이 거론됐었는데 네. 판문점 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네. 있습니다. 이 기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리는 상황을 보면서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들, 이 상황을 네.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역시 10여 년 동안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고요. 또 네. 세계 뭐 미인대 또 부동산 재벌로서 각종 행사를 주관해 본 경험에 따라서 네. 본인은 아무래도 이 상황이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11월에 중간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겨냥해서 네. 본인이 내놓을 성과 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네.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신의 성과를 일단 생각한 거고요. 아하. 역시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설득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판문점에는 각종 미디어 시설, 방송 시설, 네. 이 모든 장비가 다 완비되어 있거든요. 네. 외국 가서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아까 네. 지지자들 보셨지만 노벨상을 겨냥한 이 지지자들의 목소리 한 10번 정도 울려 퍼지니까 네. 본인이 계면적인 듯 웃으면서 네. 베리 나이스 정말 좋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답까지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본인도 역시 노벨상을 이제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네. 이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네.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외국의 여러 장소들을 제치고 판문점을 부상하게 만든 네.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셨듯이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노벨상, 즉 노벨 평화상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그 구호에 전혀 싫지 않은 표정도 역력하게 드러났는데,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초에 판문점은 미국이 고려했던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판문점은 일정 부분 북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이 지정학적 부분이 어떤 그 기피점이 되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회담을 갖다 어떤 싱가포르라든가 몽고에서 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돼요. 중립적으로. 그렇기 아하. 때문에 회담의 결과가 불확실했을 때는 당사자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도 회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분쟁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많을 때는. 네. 그러나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타국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패에 대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대도시가 아니다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과연 회담을 갖다 하고 결과를 홍보하기에 좋은 장소일까라는 기피점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막상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가 않거든요. 괜찮은 그렇기 것 때문에 같다. 네. 과거에 판문점을 갖다 기피하던 심리적 요인들이 트럼프의 마음속에서 네. 없어지게 되면서 아하. 상대적으로 판문점이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아, 근데요, 손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 극적인 모습,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봤을 때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3명에 대한 그 인도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 석방 같은 걸? 왜냐하면 아하. 실제로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인 3명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직접 미국인을 인도받는다고 한다면 그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자국민 보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높은 미국인들로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 트럼프의 지지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생중계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벨 네. 평화상뿐만 아니라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아하. 그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텐데 네.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맡은 대통령이고 아하. 클린턴이나 오바마도 못한 행동을 내가 네. 미국인을 석방해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걸 극적으로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극적 장면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이 장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뒷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김 교수님, 그 애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경평축구 언급하면서 우리 축구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를 먼저 해봅시다 했더니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님 이 축구 말고 농구부터 해보지요 라고 했다면서요. 농구 교류를 제안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네. 기억하시지만 미국의 NBA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미국 아. 초청해서 경기한 적이 있죠. 그러네요. 그 당시에 또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가까지 불러서 아하. 당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럴 네. 정도로 열렬한 농구를 사랑하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경평축구라든가 또는 서울과 평양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교류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스포츠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리명훈 선수가 있다. 235m. 사실상 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장신 선수 아니었습니까? 한동안 전 세계에서 북한 농구가 상당한 상위권에 랭크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네. 리명훈 선수가 있었을 때는 우리도 강했는데 은퇴한 뒤에 우리가 좀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상대가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농구에 대한 이런 친근감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남쪽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지만 네. 농구에 대해서 애달리 특히 애착과 사랑을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농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뭐 축구 대회 또 마라톤이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남북 간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 대결들 이런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예술과 음악을 통해서 잘 교류되는 장이 돼야 될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 로드먼은 사실 NBA 시절에도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데니스 로드먼이 은퇴 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이런 장면도 연출했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for his birthday. This is his gift. This is his gift from me, from the world. I love the guy. The guy is my friend forever and ever and ever. Happy birthday to you. 데니스 로드먼을 5차례나 제가 알아봤더니 5차례나 평양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데니스 로드먼 인간적인 면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서 농구광, 자신이 농구광임을 또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볼 수 있는데 최명기 원장님, 꼭 NBA보다도 어떤 농구를 좋아하는 모습은 혹시 어릴 때 유학을 했던 그런 스위스 유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좀 바탕이 된 걸까요?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NBA를 접하게 되는 거는 스위스 유학을 했으니까 본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었었을 거고요. 네. 근데 농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몸을 지금의 몸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과거의 본인이 몸이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네. 뭔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몸을 움직이고 뭔가 계속 자유분방하고 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과거 지도자와 다르게 현지 탐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하.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북한이라는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위치에서 제한된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갑갑함을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걸 네.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으로 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농구 선수 중에서 데니스 로드맨을 불렀다는 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선수는 데니스 로드맨이 아니었는데 네. 마이클 조단이며 레리 버드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데니스 로드맨을 부른 게 아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네.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특이한 선수거든요. 아하. 농구 선수 중에 기행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극축도가 높은 선수예요. 네. 그 선수에 대해서 동경함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도 네. 굉장히 뭔가 신기하고 자극추구적이고 네. 재밌고 짜릿하고 때때로는 규칙 파괴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선망하게 네.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게 나쁘게 발휘가 됐을 때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좋게 발휘가 됐을 때는 현재 남북한 어떤 북한의 게임의 규칙을 갖다 깨는 쪽에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 앞서 이 리명훈 선수 혹시 시청자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명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도 안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장신 농구 선수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야오밍보다는 더 컸나 봐요. 야오밍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의 그 굉장히 큰 NBA 뛰는 야오밍 선수 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NBA에서. 세계 최장신 리명훈 선수가 2m 35. 와, 정말 큽니다. 리명훈 선수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이 강했는데 리명훈 선수가 은퇴한 뒤에는 이제 나만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리명훈 선수를 추억하는 분들이 예전에 뭐 스포츠를 좋아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우리 국내 유명한 그 감독 중에도 이 리명훈 선수를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 허재 감독인데요.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허재 선수, 뭐 농구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선수였는데 네. 이 리명훈 선수와 허재 선수가 당시에 굉장히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 거는 1990년대였어요. 90년에 베이징 아시아 경기 대회랑 그리고 93년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각자 남한 팀과 북한 팀 선수를 만납니다. 네. 코트에서 이제 서로 그때 이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허재 선수가 명훈아라고 부르고 또 리명훈 선수는 형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친해진 상태였고요. 네. 그러면서 2002년에 다시 북한 팀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 부산 아시아 경기에서는 네. 허재 선수가 리명훈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뭐 네. 행운의 열쇠, 전자시계, 그리고 리명훈 선수 발사이즈 굉장히 크니까 3m 75짜리 이 농구화까지 선물을 했고 375mm 발 사이즈가 대박. 그렇습니다. 이 와. 리명훈 선수 지금 키만 봐도 아까 데니스 로드만 선수랑 같이 선 사진이 있거든요. 네. 봤을 때 마치 어른과 중학생 정도 이제 키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네. 키가 큰 선수인데 네. 발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친분을 유지하다가 2003년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에 남한 팀이 북한 평양으로 가서 통일 농구 대회에 갔는데 네. 당시에도 이렇게 리명훈 선수가 허재 선수에게 형이라고 이렇게 깍듯이 네. 술을 따르는 모습까지 찍혔을 정도인데요. 네. 그 후로 이제 둘은 이제 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거였습니다. 허재 감독도 이 리명훈 선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젠 걔도 좀 늙었겠죠. 그러네요. 세월은 정말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희 전 감독도 그런 말을 했네요. 명훈이에게 용돈을 주거나 호텔 일부 비용을 대신 내준 적도 있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갔는데 종업원에게 명훈이 근황을 물은 적이 있는데 인민 영웅으로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혹시라도 이제 농구 교류가 되면 우리의 허재 감독이 한번 가서 리명훈 선수와 또 키 차이가 포옹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모아집니다. 잘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